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 중에 중국을 능가하는 분야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년도에 우리나라 과기부가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매년 발표를 해요. 여기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에 뒤진 나라입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워낙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정에 대해서 중국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보도도 되고 있고 전문가들 평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의문점이 없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정학적인 입장이 미국, 일본하게 딱 붙어서 똑같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미국, 일본이 가는 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제로. 그런데 미일을 따라간다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그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간다는 거고, 그것은 여차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한국은 미국 편에서 중국군에게 총을 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적군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반대당인 민주당이 차기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그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양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봐라. 여차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민주당 정부는 미국, 일본하고 기회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있네? 이거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런 뜻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너무 재밌는 거죠. 대통령 담화 중 중국 간첩 언급을 중국에서 불쾌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반응이 이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부정적인 그 반응을 했지만 잘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한국은 왜 중국하고 관계도 없는 일을 엮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난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에 가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의 법률과 의무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로 열고 너희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가로 닫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국정원을 촬영하고 말이지 막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떤 개인이 한 일이고 중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최후로 이제 이 말을 끝내는 건 이제 한국, 중국은 필요 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깨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완곡하게 한국 정부가 중국을 무슨 스파이 활동한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 이 상황을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부 중국인의 일탈, 파일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중국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많이 들은 게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 했어요. 평생 어딘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1등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베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99.9%가 중국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을 못 가봤어. 우리의 수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14억 중국 인구 중에 베이징에 안 사는 사람들이 14억 가까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한 번도 베이징에 못 가봤으면 베이징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단 외국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외국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요즘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대부분 놀랍니다. 왜 저러지? 왜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개인은 나 한국에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그런 방침을 결정한 후에 곧바로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20 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 보고 야 우리 미국하고 한판 뜰까? 그러면 다들 에이 택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차할 경우 전쟁을 해야 된다고 지도부가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한 거야. 압도적으로 강해. 그럼 우리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김정은이 인민군들한테 야 남한을 공격해 전면 공격이다 뭐 이랬을 때 택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그런 상황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까짓 것들. 야, 뭐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그래. 우리 힘 강해. 우린 큰 나라야. 중국몽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컸고 우리가 이제 강국이고 우리가 전 세계로 진출할 거고 이런 분위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국하고 이제 붙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주변국 중에 굉장히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설문조사 결과가 87%뭐 이런 식으로 반중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 한국, 미국은 여차하면 중국에다가 총 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가상적국인데.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게. 그렇게 뭐 관심을 쏟고 그럴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이 중요한 거는 미국, 일본과의 대치 상태에서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북한과 함께 그런 의미가 이제 제일 크고요. 그다음 민간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의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굉장히 어렵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선진국에 돌입을 한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재는
중국과 비견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보죠. 가장 큰 괴리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현재의 한국은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예. 미중 갈등이 격해질수록 한국의 포지션이 애매해지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떤 대안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각을 세울 수도 있고 중국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떤 방향 하나를 딱 정해 가지고 그걸 '나는 요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으려 하는지도 사실은 분명해야죠. 근데 지금은 제 느낌은 우리 정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 않은가.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 그림이 존재는 하는가. 그러면 그 그림이 없는데 '우리는 요래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이런 식의 그 대담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첫째는 뭐가 됐든지 좋으니 기본 국가 전략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고, 또 그것을 알아야 개별 부처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아, 나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목전의 상황을 보면 이러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국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 같아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산업들은 어떤가요?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가 뭐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99년 말에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겠다고 국가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경제 봉쇄를 당할 거라는 건 자명한 거고, 경제 봉쇄를 당했을 때 최악의 경우 해상 봉쇄, 중국으로 배들이 왔다 갔다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절대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물자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와 식량이에요. 그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에너지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원자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석유였어요.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량의 70% 이상을 수입해서 써왔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석유를 안 쓰면 됩니다. 그죠? 석유를 안 쓰고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석유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를 봤더니 50% 이상이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수단을 석유가 아닌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석유가 아닌 거가 뭐가 있을까? 그 대안이 전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별로 의식 못 하겠지만 옛날의 철도는 다 뭐 디젤 엔진 같은 거 썼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속철이 지금 다 전기 쓰죠. 전기 기관차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겠다고 1999년에 타이완 통일 방침을 정한 후 2000년부터 그걸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였지 이게 현실 세계의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사들은 미래 비전으로 컨셉카 같은 걸 내놓고 있었고 그때 중국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판에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아 이 친구들이 돌았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막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고 뛰어들고 "기술 협력하자. 전기 자동차 기술이 우리가 없으니까." 이럴 때 상대들은 안 해 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벤츠도 그랬고 미국 자동차도 그랬고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2008 년에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 타고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겠어요? 국력을 다해서 테슬라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땅도 줄게, 돈도 줄게, 도로 닦아줄게, 에너지 제공할게, 뭐 해줄게 해가면서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을 만들죠. 그러면서 테슬라 공장을 운영하면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설계 사상 그리고 그 기술 내용, 테슬라도 공급 업체들 있잖아요. 협력 업체들도 테슬라 공장이 중국으로 오면 협력 업체도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와야 되죠. 그러니까 협력 업체는 또 중국 측과 합작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노하우와 경험이 막 흘러가고 그동안 몇 년 동안을 거기서 중국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배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와서 또 배우고 해서 중국의 전기전차 수준이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죽음의 검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이 중국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경쟁이 일어나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자동차 기업이 700개가 넘어요. 이게 그 경쟁 와중에 다 죽어 자빠지고 이제 한 10대 개 목숨만 살아있는 업체까지 합쳐서 한 10대 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기업이 망하면서 지금 살아남은 것이 지금의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산업 분류를 할 때 과거 산업, 현재 산업, 미래 산업 이렇게 나눈다면 전형적인 과거 산업이 철강, 무슨 화공, 무슨 방직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 이제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는 거, 오늘날의 먹거리, 현재의 먹거리로 삼는 게 그게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보면 전기 자동차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이미 구현이 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지금 이제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직도 미래 산업 같죠? 왜냐? 우리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아직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됐거나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기자동차를이 아니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전력 투구하고 종합적으로 모든 각도에서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이제 세계 시장을 휩쓰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가 온 거예요. 상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에 중국은 지금 달 후면까지 도달을 했고 이제 화성으로 보낸다고 하고 우주 공간에 자기들의 GPS 시스템이 이제 완성돼 있고 그리고 우주 정류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갔죠 지금. 그리고 ICBM 같은 것도 중국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있지만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ICBM 기술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바닷속으로도 중국은 가장 해저까지 잠수할 수 있는 해저 잠수정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저 바닥 1만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지상에서도 지하 1만 미터까지 시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땅 밑을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며칠 전에 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하 6이 넘는 민간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시험체를 날려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마하 6이 넘는 비행기입니다. 군사용으로는 당연히 그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여객기로 만들 거라고 그래요. 대형 여객기를. 이게 실제로는 여객기를 같이 큰 비행기를 초고속 비행기로 만들기 어려운 게 초고속으로 나르기 위한 비행기의 형태가 이 굉장히 공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나 로켓 정도에만 활용이 되는데 이게 대형 비행기를 만드는 구조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 중에 중국을 능가하는 분야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년도에 우리나라 과기부가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매년 발표를 해요. 여기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에 뒤진 나라입니다. AI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번 양회를 할 때 총리가 AI 플러스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젠가요?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방침을 정하면서 아주 명시적으로 AI 플러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말을 썼어요. 기존의 전통 산업에 인터넷이라는 요소를 접목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현대적인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게 인터넷 플러스예요. 근데 지금 AI 플러스를 이제 거국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각종 기업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에 AI 요소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신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가 중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중국에 있는데 여기에 AI를 도입한다는 건 중국이 전 세계 최대 AI 시장이 될 거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 소요되는 여러 가지 AI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자국이 만든 AI 칩도 이제 안 판다는 것이고, 예, 그 AI 칩을 설계하기 위한 툴도 안 판다는 것이고,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설비도 안 팔겠다는 것이고, 파는 놈이 나타나면 자국 기업이라도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전쟁이 내년부터는 정말로 피 튀기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가파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의 과학기술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소위 거국적 과학기술 체제를 지금 동원을 했고 중국의 기초과학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반이 넓고 오랫동안 투자해 왔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아예 광전자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성공했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기초과학기술 분야가 광범위하게 또 깊게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공계 대학 졸업자만 6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새로 뽑는 반도체학과 학생 수가 3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동일한 정권이 거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가는데 과연 아무 성과가 없겠느냐? 부분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도는 미국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 예측을 하라면 앞으로 과학기술은 특정 분야, 특히 첨예한 분야에서는 미국 1등, 중국 2등, 첨예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중국이 1등하면 미국이 2등, 미국이 1등하면 중국이 2등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런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3, 4위권 경쟁을 독일과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분야에 따라서 스웨덴, 뭐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가 끼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과연 지금 같은 기술 수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게다가 가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이 과학기술 경쟁에 정말 진지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학기술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범정부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체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비견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갖고 있지 못한데 하는 방식은 미국같이 거대 국가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의 그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일반화된 방법을 택했다면 앞으로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상황 대응적인 방식으로 전략도 짜고 개발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뭐 이공계 잘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인식을 달리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민주주의의 장점이 지도자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민의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관계되고 지정학 관계된 현재의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기술처럼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그래서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많이들 봐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